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미중 간의 무역 얘기 또 역사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님, 근데 중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세계 G2잖아요.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제조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하면. 그렇지. 근데 중국 제조업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짝퉁? 네, 뭐 이런 거. 우리 지난번에 공으로도 한번 얘기했잖아. 예, 그 꽝미. 예, 뭐 야광인데 야광 아닌 야광. 예, 그런 짝퉁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거를 뭐 국제사회나 특히 미국이 그런 걸 뭐 특허라든지 어떤 저작권 같은 거를 위반을 하는 계속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걸 뭐 저지하거나 이렇게 뭐 막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없었나요? 자연스럽게 네 질문이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거에 뒤에 이어지는 거야. 네. 우리가 미중 어떤 갈등 과정에서 처음에 중국이 이렇게 힘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로비를 해준 게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미국 기업들이 아니 중국인들이 약속했던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걸 어겨가지고 분위기 반전됐다 그 얘기 해줬지. 그렇죠. 그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도 관계가 큰 뭐가 더 큰 게 있는데 하고 끝냈었잖아. 그렇죠. 바로 그게 네가 지금 얘기한 지식재산권 도용 그리고 산업 스파이, 기술 탈취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그 대목인데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해야겠네 자연스럽게. 자, 좀 설명을 해줄게. 중국은 이 정신이 본격화된 건 사실은 청나라 때부터야. 또 청나라. 이것도 얘기를 해야 돼. 의외로 이게 또 우리 저 댓글 중에 누가 이 청나라가 어떻게 중국의 역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일제 강점기 때는 우리 역사가 아닌가? 그잖아. 이게 이제 좀 그냥 어느 나라 역사로 보느냐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이 있겠지. 대표적으로 지배계층은 타민족인데 그 메조리티한 그 대다수의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나라 역사로 당연히 넣어야 된다. 그렇죠. 아니면 공간적으로 가장 큰 기틀이 됐던 땅, 그 땅 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부 우리 역사로 간주해야 된다. 아니면 지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겠냐, 지배계층이. 그 지배계층이 누구인지를 기반으로 해서 역사를 기술하고 편찬해야 된다. 이 얘기가 있는데 넌 뭐가 맞는 것 같아? 너 역사 잘 알잖아. 아니 뭐 잘한다기보다는 뭐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관심이 있는 편인데요. 형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동의를 해? 네 생각을 물었는데. 아니 내가 얘기해 줄게. 사실 이것들 중에서 뭐가 그러면 역사를 집필할 때 가이드가 되고 기준이 되느냐 했었을 때 간단해. 우리 역사를 찬란하게 빛내는데 도움되면 다 우리 역사인 거야. 대표적으로 발해. 발해 같은 경우는 국민 대부분은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 말가린이었죠. 그렇지. 지배계층이 이제 고구려 유민들. 그런데 우리 역사에 우리가 다 포함시켜서 서술하잖아. 그렇죠. 왜? 거기까지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강점기들이 있다고. 몽골에 핍박받았을 때도 있고, 일제 강점기도 있고, 그렇지. 그 많은 기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로 쭉 넣는 게 공간이 여기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에 다 넣어야지 하는 것들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쉽게 말해 설명에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랑스럽다면 끄집어 와야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청나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당연히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중국사를 가르칠 때 청나라 당연히 들어가고 원나라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내 요즘 댓글 설명해 주려는데 힘들다. 아니 뭐 당나라도 뭐 선비족이고. 그렇네. 그래. 그렇잖아. 자, 그런데 이 청나라 때부터 어떤 개념이 중국인들의 이 어리라고 해야 되나 마인드, 노음 속에 들어가 있냐면 채용이라는 게 있어. 채용. 채용. 뭔지 알지? 채는 본질을 의미하고 용은 실용할 때 그 용자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질은 중국의 정신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대신 사회 인프라나 경제 발전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는 청나라 때니까 서구 열강 것들을 배워서 우리 활용하자. 이러면 된다. 이게 바로 채용의 정신이야. 양무운동 그 중채서용하고 같은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네. 맞아. 그래서 중국의 이 본질적인 정신만 놓지 않으면 우리는 상관없어요 한 거야. 그때부터 중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제 1872년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유학단을 조직해. 이 외국 가서 그럼 제대로 서구 문물을 배워와. 이걸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나갈 때 보냈던 아이들의 연령이 12세에서 15세 사이의 학생들을 이제 대거 외국으로 보내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중국 그 청나라 시절에 유학을 보낸다면 어느 나라로 보냈을 것 같아? 너라면? 영국. 영국 왜? 아편전쟁에서 제대로 당했잖아요. 아, 그거. 배워야죠. 저걸 배워야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영국으로 안 보내고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미국으로 보냈어.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때 중국에 와서 전도하겠다고 활동을 많이 했거든.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아유, 공부하실 거면 우리 미국으로 가시죠. 제가 주선을 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많이 이제 설레발을 친 거야. 그래서 그 12세부터 15세 사이 학생 120명이 미국으로 보내졌는데, 특히 이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인해서 미국 유학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야, 외국 유학 너도 가고 싶을 거고, 아니면 너 어렸을 때도 유학 갈까 고민했던 적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유학을 주저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야? 두 가지겠지. 일단 교통. 교통?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난 너의 대답이 가끔 진실인가 의구심이 드는 게, 네가 정말 비행기 편이 없어가지고 그럼 네가 그 미국 유학을 접었다는 거야? 언어지. 네, 그다음 언어죠. 또 머니? 머니지, 그렇지. 네. 아니 사실대로 방송을 해. 네가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원칙적으로. 네. 아니 있는 그대로 방송을 해. 네가 비행기 편이 해외여행 다니던 친구가 왜 이래? 네. 자, 그래서 영어가 일단 문제란 말이야. 얘는 국비 유학생이니까 돈 문제는 해결이 됐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뭘 했느냐? 현지 가정집에 이렇게 주선을 해준 거지. 여기서 사시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영어를 익혀가면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거기서 하면 된다. 이걸 해줬던 거야. 그래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홈스쿨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 선교사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알선을 해줬기 때문에 몇 명은 또 이제 사립학교로 들어갔어. 기숙학교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이제 영어도 배우면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 이제 글로 이렇게 해서 보낸 거지.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보냈던 게 이 초창기 유학생들인데, 이 유학생들을 앉혀놓고 청나라 정부 관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너희들의 임무는 명확하다. 서양의 과학과 공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과 기술을 배운 뒤에 중국으로 돌아와서 전수만 하면 된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부여했던 어떻게 보면 미션이었어. 그래서 1872년에 이 학생들을 보냈는데, 미국 내에서 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건 뭐 너도 알지. 중국인 배척법. 뭔지 알지? 중국인들은 이제 입국시키면 안 돼. 중국인들은 배척해야 돼. 이걸 법 이름이 중국인 배척법이야. 옛날 금광 시절부터, 그리고 사탕수수 농장이나 이런 데서 일할 일손 구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을 대거 미국에 입국을 시켜줬단 말이야. 근데 입국을 시켜줬는데, 이 사람들이 슬슬 돈 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인권적인 부분에서 미국에게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한 거지.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도, 야, 이게 참 웃기긴 해. 하여튼 그렇지만 뭐 역사는 항상 강자가 기술하는 거고 강자의 목소리가 큰 거니까, 중국인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제 중국인들이 미국 유학이 편해졌다, 편하지 못해졌다? 어려워졌어. 그래서 청나라 정부가 미국에 공식적으로 국비 유학생으로 유학 보내는 그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중단한 거야. 그래서 이 72년도에 갔던 그 친구들이 뭐 석박사 과정 이거 다 졸업도 못한 채 중국으로 다 빽 돌아오게 된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학 기간 동안 뭐 나름대로 지식도 배웠을 거고, 그래도 뭔가 좀 알아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다는 마무리 못했지만 여기까지 배워왔는데요 하면서 중국 내부에서 이제 이걸 설파하고 다녔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알려줘야 되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얘네들이 정말 국비 유학으로 그렇게 국가에서 혈세를 들여서 공부를 시켰는데, 고위 관직으로 올라가는 것에 철저히 배제돼. 왜? 그 이유가 웃긴 게 충성심이 의심스럽다는 거야.
이거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 중국을 배척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기술 개발도 못하게 막으려고 얘네들을 돌려보냈는데 이거 얘네들도 이거 세뇌당한 거 아니야? 이게 오히려 우리 중국에서 나쁜 것만 전파해가지고 말이지 더 서구 열강에 침탈당하게 만들 놈들 아니야? 이런 모함을 했던 거야. 누가 모함했을까? 뭐 기존에 뭐 수구 세력이? 정답입니다. 아니 외국에서 더 좋은 거 배워왔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의미 없는 지식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관료 세력들 또는 기존의 관료 세력들이 밀고 있는 포스트들, 이 포스트들과 같이 결탁이 돼서 얘네들을 고위 관직에서 전부 배제시키고 오히려 모함까지 하는 일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초기 귀국한 유학 갔다 왔던 이 친구들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지. 아니 이게 뭐냐. 우리는 젊었을 때 인생을 걸고 가서 배워오라고 해서 갔다 온 거 죄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제 그 국내에 기틀은 없을 거 아니야. 정치적 기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결국 이렇게 사장되나 했더니 그래서 참 요즘 들어서 제가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요즘 자꾸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나도 하게 돼. 공부를 해라 얘들아. 그럼 어떻게든 쓰임이 있다. 결국 얘네들도 어떻게 됐다? 쓰임이 있었어. 쓰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 사회의 주류 오브 주류가 돼. 어떻게 됐느냐? 그 배워온 것들이 결국 꼭 필요하다는 걸 기존의 그 관료 세력들도 이해를 해.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그 관료 세력들이 얘네를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하면 서구 열강 국가들에게 뺏겼던 내 권한도 일부 찾아올 수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에 배치했냐면 행정 관료로 많은 이권을 관여하는 그런 데 배치한 것도 아니고 정치 세력으로 탁 키워내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어디로 보냈다? 대학교 총장으로 보내. 그래서 아까 그 120명들이 결국 어디로 갔냐면 칭화대학교 초대 총장들이 이 친구들이고 텐진대학교 초대 총장들이 미국의 초창기 유학 가서 졸업도 못하고 돌아왔던 애들의 상당 부분이 이런 그 학교 총장뿐만 아니라 처장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에 이제 배치를 받게 되고 교육계 이제 그렇지. 교육계라는 건 명예로운 직업이지 이게 무슨 실제 권한을 많이 갖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14명은 이제 중국도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아직 마이카 시대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교통망은 뭐다? 기차? 그렇지. 14명은 철도계, 중국 철도계의 최고 기술자로 지금도 중국 철도계에선 전설적인 인물 14명이 있는데 그 14명의 최고 담당자가 되면서 거기를 기반으로 이제 국가 철도 산업을 이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초창기 중국의 과학기술의 기반을 다지게 된 것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어디서 배운 기술이다? 미국에서 배운 기술이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아이러니지. 네, 얽히고 설켰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진짜 또 큰 아이러니 하나가 있어. 이거는 우리 중국의 교육제도 얘기했을 때 내가 살짝 얘기해 줬는데 중국의 칭화대학교를 설립한 게 누구다? 아, 미국. 그렇지. 네. 아, 역시 기억하는구나. 그렇죠. 이 과정이 정말 디테일하게 제가 쫙 해놓은 게 있는데 중국의 교육제도 궁금하신 분은 여기 또 나갑니다. 그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의 그 과거 제도도 이게 평등한 제도가 절대 아니고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였고 중국의 그 교육 제도가 여기까지 흘러오는데 어떤 부조리함도 있었고 또 어떤 장점도 있었는지 이런 걸 쭉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거기서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간단히 이제 1절 하면 의화단 사건의 배상금으로 칭화대학 설립했지. 그리고 외국 선교사라든가 외국인들이 저 중국 애들을 우리가 좀 그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현대적인 교육 과정을 좀 입안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좀 설파하고 그리고 우리 세력을 좀 많이 만들자 해서 설립된 대학들이 지금 중국의 가장 명문 대학들 다 거기에 해당돼. 대표적으로 1895년에 텐진대학, 그다음에 저장대학교, 베이징대학교 전부 다 그 당시 초창기 총장들 중에는 외국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미국 대학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그 학제가 운영됐었어. 그러니까 베이징대학, 칭화대학교, 텐진대학교, 저장대학교가 미국의 특정 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게 자꾸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학장을 모셔오고 교수를 모셔와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성장해왔던 대학이 바로 중국의 최고 명문 대학이고 그 전통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탑 오브 탑 대학이 어디냐면 바로 칭화대학이야. 칭화대학은 지금도 외국에서 학장이나 교수를 적극적으로 초빙해 와서 그걸 바탕으로 학교 교육을 이수하는 걸 전통으로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의 최고 명문 대학인 거지.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쭉 내가 설명해 놓는 걸 보면 알겠지만 미국을 기반으로 다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배척법 만들었어. 그러면 미국 학기태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졌지. 자, 그러면 네가 그 당시 중국 학생이야. 그럼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게 어려워졌어. 그럼 너라면 어디로 유학 가겠어? 일본? 정답입니다. 일본이야. 유럽 얘기하려다가 왜냐면 거리를 생각해 보니까 유럽 약간 무리고 일본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당시 청나라 때도 어떻게든 서구 문물 빨리 배워서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육성하는 게 그렇죠. 국가의 자존감을 지키는 거다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거야. 뭐 신나게 얻어 터질 때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얻어 터지기 바로 직전이라고 볼 수 있어. 199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얻어 터지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1896년에 첫 번째 유학생 그룹이 일본에 도착해서 가고 그 뒤에 1900년대 초반에 일본 유학생 수가 급격히 느는데 중국 정부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보낸 숫자들이야 12,000명 정도까지 올라가. 12,000명이요? 12,000명. 청일전쟁 지구서 그냥 작심한 거지. 작심한 거예요. 작심한 거야. 어떻게 보면 만주사변이라든가 중일전쟁 같은 걸 예견했는지도 모르지. 그잖아. 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 당사국에 가서 그 기술을 배워와라. 이 보낸 거야. 그래서 이 당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배워오긴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중국 내부에서 주류가 안 됐느냐? 아니지. 아까 미국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중국 주요 대학교의 총장이나 학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해 온 사람을 우대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요? 그건 뭡니까? 물어보는 건 하등 국익에 반하는 일이 아니고 저들은 학자거나 엔지니어거나 그 다음에 선생인 것이지 뭐 정치적인 이권에 관심도 많지 않다라는 걸 확실히 이해해. 그래서 그 뒤부터 일본 유학생들은 중국 각지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돼? 교수로서 선생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게 되지. 자,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감 오지.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혁명을 기반으로 한 중국이 되기 훨씬 전부터 중국 그 사회의 주류 오브 주류는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이 주류가 되는 정신적, 지식적 기반을 전부 다 어디서 배운 사람들이다? 외국에서 배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외국을 빨리 따라잡고 외국에게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건 딱 하나다. 뭐? 과학기술 배워오고 그들의 지식을 빨리 우리 내재화하는 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층들, 우리로 따지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맞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자기 불러든 거야. 그런 걸 가지고 있었고 이게 그럼 끝났느냐? 아니야. 냉전 시대에 딱 접어들어서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눠졌잖아? 그리고 나서 중국의 또 최고 브레인들은 어디로 공부하러 갔겠어? 소련? 정답입니다. 그래서 소련으로 유학을 그때부터 가게 되는데 이때 소련으로 유학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갔거든. 그 당시 소련으로 유학 갔던 사람들이 38,000명이야. 많이 갔네. 그래서 훈련 받으러 연수 받으러 뭐 여러 가지 산업 기술 배우려고 이렇게 학생, 선생님, 심지어 학자들도 내가 공부가 그때 일본에서 좀 미진했거든요. 소련 가서 좀 배울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잔뜩 가게 됐는데 그때 그 38,000명의 소련 유학생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네가 다 아는 후진타오 전 주석. 후진타오. 장쩌민 전 주석. 장쩌민도 다녀왔구나. 리펑 전 총리. 리펑 총리. 이렇게 중국 당대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이제 전부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인 거야.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옛날에 미국에 유학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저 사람들 뭐 배신자 아니야? 이제 충성심이 의심스러운데 요 허들을 미국 유학 갔다 왔던 중국 초대 주요 대학교 총장을 나중에 역임한 사람들이 그 허들을 뛰어넘었고,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일본 유학 갔던 그룹들은 외국에 가서 저 사람들이 뭐 배워오면 국부 또는 국가의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위상을 높이고 부를 쌓고 국방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해서 일본 때부터는 이제 대거 보냈고 그들을 스스럼없이 활용하는 수준까지 왔고, 그 다음 세 번째 소련을 보낼 때는 우리가 과학기술만 배워온다고 이게 내재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행정, 정책, 그 다음에 이걸 법제화해서 어떻게 곳곳에 파급시킬 수 있는지도 배워오자. 그렇죠. 특히 똑같은 공산권 국가에선 그걸 어떻게 하는지 배워오자 해서 그런 것까지 배워온 사람들이 소련 유학생 출신들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정치 지도자로 차용하는데도 이제 서스름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후진타오 장점인 리펑 총리 같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고,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어떤 프레임을 갖게 돼. 뭐냐? 바로 중국에서 주류 오브 주류가 되려면 뭐 갔다 와야 된다? 유학 갔다 와야 돼. 그런데 중국이 요즘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계층화된 국가잖아. 네, 그렇죠. 이게 참 불편한 현실인데, 원래 공산주의 혁명은 다 평등하고 다 균등하고 이건데 어떻게 불평등이 더 심한 면도 많아. 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도 미국 유학 가는 건 약간 너 아버님이 누구야? 뭐 아니면 너 집이 뭐 하는 집이야? 이런 게 약간 있어. 뭐 대학생인데 뭐 페라리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돈도 있지만 네. 미국 유학은 돈 있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가널다이나 뭐 그렇지.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야만 추가적으로 비자 나와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있어. 그다음에 미국 유학이 조금 내가 집안이 좀 딸리거나 능력이 또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뭐 딸리거나 그래서 못 간다고 하면 그 다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곳이 이제 영어권. 그래 이제 영어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호주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아니면 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가긴 해. 여기에서 또 예외가 하나 있는데, 홍콩 쪽은 전통적으로 옥스퍼드랑 캠브리지를 유학을 많이 보내. 그러니까 남부 쪽은 옛날부터 홍콩이 있어서 그런지 영국계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되게 성업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그런 특수성이 좀 있고. 100년 동안 또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특수성은 있지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와야, 그래야 뭔가 중국 내에서도 저도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에 유학 오는 중국 학생들, 그분들 우리 학교에도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겐 좀 송구하지만 순위가 그래.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데 유학 가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어. 실력이 안 되건 뭐 돈이 안 되건 뭐가 안 되건, 그럼 그 다음 선택하는 선택지가 사실은 일본이야. 그리고 이 일본에 또 약간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 다음 선택지가 어디다? 코리아야. 그래도 북한으로 안 가는 게 북한에서 뭘 배우겠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학의 일종의 서열이라고 해야 되나? 유학도 서열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자 그런데 요 다음부터가 문제가 생겼네. 드디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주 초창기에는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과 물자적인 어떤 도움으로 중국이 성장도 해가고 소련과 중국의 사이가 좋았지. 그런데 소련과 중국의 사이가 곧 어떻게 됐어? 각자 노선을 따르게 이제 그렇지. 됐잖아요. 완전 틀어졌거든. 완전히 틀어졌어. 그러면 소련에 계속 유학을 보낼 수 있다 없다? 좀 어려워졌죠. 어려워졌지. 그래서 결국 중국은 어떻게 됐냐면, 소련의 지원을 계속 받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본인들이 갖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핵무기 사업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소련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려워진 시점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소련과 이제 관계적인 노선이 이제 틀어지다 보니까 이제 소련에도 유학을 보내서 중요한 것들을 배우기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남은 전략이 뭐냐? 우리가 지금 빨리 기술을 캐치업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어디서 뭘 배우냐 하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다음 시간에